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 강의를 맡게 된 김동근입니다. 이번 해외 시장 조사 강의는 초급 실무자 또는 현장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해외 시장 조사 흐름이라든지 방법 등을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목차를 좀 보시면요. 제1장 사전 준비, 2장 수출 요건 확인, 3장 상품 및 시장 분석, 그리고 이제 끝에 제10장 정부 지원 제도 이렇게 이제 엮어져 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해외 시장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의 준비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흐름을 파악하고 해외 시장 조사의 흐름과 방법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하는 방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조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1장 사전 준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준비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 시대를 글로벌 비린 시대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과연 글로벌 비즈니스란 게 뭔가라고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보면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총동원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글로벌 비즈니스라 부른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기존에는 어떤 전통무역죠. 그래서 뭐 종이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는 우리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무역을 해봤죠. 그리고 해외 전시라든지 이런 게다가 이제는 IT 솔루션, 너무나 이제 요즘은 잘 아시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심지어 요즘 비대면까지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IT 솔루션을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비즈니스를 글로벌 비즈니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가 전통무역과 그리고 IT 솔루션이 적절하게 접목만 된다면요. 우리네 비즈니스가 뭐 최소 30에서 70%는 업이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전통무역이란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움직이는 건데요. 주로 직접 바이어 살러 간의 대면 상담이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해외 전시, 그죠? 또 우리가 박람회 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로가 주고받는 카탈로그, 그죠? 그리고 이제 관행물이라든지, 물론 여기에다 또 보면 뭐 샘플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IT 솔루션 온라인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무역을 한다면은 무역하는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런 이치에 맞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란 뭐냐면은 플랫폼이 주로 이제 우리 기업에 맞는 그런 어떤 마케팅인데요. 주로 보시면은 뭐 SNS,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마케팅을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전통무역과 IT 솔루션이 합해지면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통상 가파와 베트 시대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가파가 뭐냐?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는 것처럼 가파의 G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말하고요. A가 아마존이라는 회사와 F가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이제 A가 우리 애플이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 글자만 따서 가파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라는 거 보시면 중국의 중심인데, 이러면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탄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죠. 이런 회사들이 왜 이런 시대라 소리하냐면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먼저 이런 IT 솔루션을 많이 활용해서 앞서가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더 보시면은, 뭐 요즘에 또 많은 단어들 중에 팡 경제라, 이렇게 말이죠. 팡이다, 이런 소리 많았는데, 처음에는 팡이라서 팡으로 이렇게 많이 가죠. 처음에는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정도로 가다가 지금은 하나 더 포함해서죠. 여기 애플까지 포함해서 팡이다라고 하고요. 요즘은 또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도 합니다. 자, 잠깐만 한번 제가 칠판을 한번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FAMAG라고 해서 파마그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의 우리 빵에서 다시 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는 빵에서 이렇게 파마그라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회사를 또 분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다른 것보다는 IT 쪽으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선두주자들, 이런 선두주자들이 아무래도 우리 주식의 총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면이나 매출면에서 앞서가는 그죠? 그런 선두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이 대처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시대에 우리 전통 무역 시대에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대처 방법이죠. 기존에 주로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내수기업이죠. 중소기업은 대부분 내수기업으로서 내수의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뭐 1산업 1기업이라 할 정도로 많이 크게 큰 기업들은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추세에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항상 내수기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출화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기업으로 많이 해서 무역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단순한 상태고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수출화 기업이라 할 정도로 조금 저희들이 수출에 좀 이런 IT 사업에 조금 더 기울이 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기존의 우리 내수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이 우리가 뭡니까? 생존율보다는 수출화 기업으로서 생존율이 최소 15% 이상 업이 된다는 그런 우리 경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앞으로 이런 생존 경쟁 시대에서 경쟁이 강한 입장에서 더욱더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내수뿐 아니라 수출화 기업으로 가야 생존율이 커진다는 이야기 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B2C다, B2B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B2C는 말 그대로 Business to Customer,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개인에게 물건 파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베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옥션, 그다음에 11번가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면서 더 점차적으로는 결국 늘려나가는 게 B2B 사이트로 가야 되겠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처음부터 B2B로 가기에는 중소기업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B2C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좀 많이 알려야겠죠.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많이 팔기 위해서보다 그냥 일단은 우리가 그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우리 제품을 인지를 시킨다는 것. 일종의 마케팅 이미지 차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B2C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 회사 제품이 가능한 어떤 그런 사이트에 B2C를 움직이다 보면은 또 서서히 거기에서 이제 역량을 좀 발휘하면 B2B로 이렇게 이전해가는 그 대표적인데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주로 B2B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2C 사이트가 주로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Q10이라든지 국내 G마켓, 타오바오, 그 다음에 라쿠텐, 라자다, 쇼피라든지 11번가죠. 우리 국내에서 또 무협회가 주관하고 K몰24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소비자를 우리가 상대로 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쇼핑몰들이죠. 이렇게 통해서 서서히 이제 소비자 반응이 좀 있죠. 기업도 자연스럽게 우리 소비자의 귀를 기울이겠죠. 왜 우리가 B2C에서 B2B로 나아가냐면요. 처음부터 B2B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힘이 좀 붙이겠죠. 그래서 B2C에서 우리 소비자들도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B2B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게 그게 지금 보시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보면은 아마존이라는 데가 B2C에서 많이 움직이는 회사들을 B2B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지금 개설하고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2C에서 좀 알려진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역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분이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B2B로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 둘 정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만들어서 언제든지 배송이 가능하지만요.
이런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량이 기업과 기업에 대해 수량이 수백, 수천 개겠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요? 배송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물류의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B2B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배송, 우리가 책임에 대한, 이게 뭡니까?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물 책임법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돈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 B2B 사이트라든지 특히 B2C도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 수량 이럴 때도 판매가 커지게 되면은 그 물류, 다시 말해서 상품을 국내에서 바로 배송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창고를 또 빌려야 됩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해줘야만 되죠. 기본 물량 확보에다가 그리고 어떤 문제일까요? 소비자가 사용했을 경우에 그 하자가 생겼을 때 배상하는 것, 그게 우리 제조물 책임법인데 아마존에서는 기본적으로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달러 한 달에 우리가 그 보험료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중소기업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B2B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링크드인 이런 게 통해서 가장 저희가 조금 권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개인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에 와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들이 우리 회사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신경 써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이제 문제는 이 구글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우리 회사가 홍보를 하자면은 보기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상위권으로 우리가 회사가 올려오면은 월 이렇게 심지어는 몇천까지 간다지만 구글은 그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런 우리 상위권에 올라가기가 그건 좀 요원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계를 우리 회사의 가장 실정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결국 내수시장에서 수출화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IT 솔루션, 즉 우리가 IT 사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이를 찾아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거지만은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바이어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적정한 어떤 그 품질에다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으려면요. 우리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간 어떤 그런 국가들 있죠. 좀 살만한 선진국들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아예 후진국이라도 중국처럼 아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한 이렇게 해서 아주 저가 시장을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고가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이런 저가 시장을 중국과 경쟁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저가 시장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직 중소기업이 수출화 기업으로서 발돋움하자는 초보 기업일 때는 이렇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바위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은 반드시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시장조사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정도 물건을 품질을 가격대를 판매하면은 그것이 과연 팔릴 것인가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조사를 말하겠죠. 그 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실전 무역 실무에서도 우리가 마케팅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뭘 다루냐면요. 바로 상품과 시장 분석,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해외 거래선 발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세세하게 다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조사가 되어졌는데, 그 지역에 어떤 A라는 제품을 많이 유행하고 많이 찾는데 B나 C라는 제품은 우리가 들어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제품에서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그 시장의 동향들이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바이를 찾아서 수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우리가 거래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그런 기반을 구성해야 되죠. 우리 중소기업 자체가 만약에 수출해서 회사가 좀 키워서 확대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이런 해외 업무, 무역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마케팅을 그런 어떤 인터넷을 그런 영어를 그죠? 이런 무역 실무를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구사할 수 있고 뭐 활용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B2C에서 B2B로 가려면은 결국은 어찌 될까요? 우리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에 대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걸 들어가더라도 아마존에서 100만 달러라는 돈을 들어간다면요. 뭐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게 월 보험료만 들어간다 그래서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가서 한국에서 매번해서 우리가 배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의 창고에 물류 창고를 우리가 또 배송을 받아서 유지비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뭐 한두 개 파는 그런 게 아니죠. 아마존이 뭐 수백, 수천, 수만 개씩 뭐 심지어는 뭐 수십만 개씩 팔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을 책임질 수 있으려면 결국 자금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자금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융통을 해올 것인가, 끌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이죠. 상품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상품이 단지 그냥 좋다고 내 눈으로 봐서 오너 입장에서 내 눈으로 봐서 좋다고 또 우리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 맞게끔 그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화장품이 국내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너도 나도 중국 시장에 뛰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대충 국내에서 잘 나가니까 다 잘하겠지? 아니겠죠. 중국에도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뭐 남북한에 40배나 되는 나라라서 북쪽에 뭐 이렇게 뭐 흥룡강성이라든지 이런 데면 굉장히 날씨가 춥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 필요할 테고요. 또 밑에 절강성이나 뭐 꽝둥이다 밑으로 내려면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죠? 건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에 대한 어떤 시장이나 그런 어떤 기후 조건이나 그런 환경들을 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을 내가 내다 팔겠다. 그러면 시장은 실패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시장에 적합한 그런 상품 개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인력과 그런 자금과 그런 상품 개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수출 지원 개척 사업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코토라의 수출 바우처라든지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혁신 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크노파크의 어떤 그런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도 저희가 코토라의 어떤 수출 바우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고 계시라고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중소기업이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무상 지원이든 또 유상 지원이든 이런 지원들을 많이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우리 판매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개요죠.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해외 시장 조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강좌를 학습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도죠. 당위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사가 구축해 나가야 되고 실무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은 현재로서는 좀 설명이 좀 궁금하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의 판매 전략, 주로 우리가 말하는 회사는 중소기업들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판매 전략은요. 아무래도 판매를 단순하게 그냥 대량으로 팔아서 많이 다다익선이 그런 전략이 아니고요. 그만한 자금이나 이런 어떤 없죠.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요즘 갈수록 우리 그 제품 자체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바카스를 하나 팔아도 뭐 우리가 TV 광고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뭐 아침 새벽 일찍 출발하는 새벽 버스 첫 차에 우리 기사님이 굉장히 잠도 좀 부족하시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웬 승객이 타자마자 바카스 하나를 건네드리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어떤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감성적인 그런 홍보를 하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맞춰 넣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물건 좋습니다, 값쌉니다, 가성비 좋다, 품질 대비 가격이 좋다, 가성비라죠. 이런 것만 가지고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 보시면 ESG라는 소리 많이 안 나오죠. ESG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자, 잠깐 우리 칠판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ESG라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E가 뭡니까? environment에서 어떤 환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S는 social, 사회에 관한 거고, G는 governance에서 어떤 뭐 지배 구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잘 안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처점 중소기업까지 내려오겠죠. 이런 경우에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는 그 회사를 이렇게 판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친환경 사업이냐, 사회적인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는 것이 우리가 ESG가 요즘 굉장히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중소기업들 미리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수출 제품의 경쟁력 평가는 즉 다시 말해서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가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앞서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제품의 특성, 우리 회사만의 어떤 뭡니까? 차별성, 즉 셀링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수출한다는 것은 용언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대기업처럼 모든 걸 따라가서 우리 회사가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에서는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특징, 우리 회사만의 특징, 차별성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것을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판매가 들어가고 광고에 역점을 둬야 되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어떤 우리 경쟁력 평가들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상품성이라는 거죠. 상품 자체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소비자 시장에 잘 먹히고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활용도가 얼마나 좋은 상품이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성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딱 이렇다라 보다 그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핸드폰 같은 경우하고 뭐 중국의 핸드폰하고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많이 보시나 비싸도 사느냐 어떤 기술성에 관한 거죠. 그다음에 시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뭐 디자인 부분도 상당히 사람이 첫눈에 이렇게 제품이 좋아야 보기가 좋아야 먹기 좋은 떡이 되듯이 디자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색상이라든지 그다음 포장지 있죠. 그것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 ESG에 대한 환경 포장도 들어가겠지만 또 그 포장이 적절한 포장으로서 제품이 파손되지 않는다든지 또 제품을 파손되지 않게 포장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가 되었습니까?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뽁뽁이라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요즘은 신문을 감싼다든지 아니면 에어백을 이렇게 좀 크게 다양하게 넣는다든지 그렇게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그죠? 흔히 말해서 좋게 말하면 시장 브랜드죠. 우리 회사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시장 브랜드죠. 브랜드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름값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치가 많이 하향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서 과연 우리가 국내가 특히나 인건비가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통계청에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든 중기업, 대기업이든 대충 전반적인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 제품의 인건비 포션이 얼마냐 거의 60% 정도가 우리 제품에 인건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할 때 품질은 좋은데 다시 말해서 상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라고 많이 한답니다. 고토로하고 이렇게 키타에서 뭐 협회에서 많이 발표한 자료들 보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인건비가 너무 고임금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제품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품이 품질력은 인정받아도 가격이 우리가 비싸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비슷하면서 그죠?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더 잘 팔리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와 비슷한 가격이면서 품질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 뭡니까? 품질에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중국 제품에 대해서 품질은 조금 앞서지만 너무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 대기업이든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브랜드가 없는 데다가 가격을 턱없이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케팅 측면에서 4P 믹스에서 가격 정책이 관한 이야기를 너무 깊이는 다루지 못해도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야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교재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 수출할 때마다 우리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잘 이렇게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국제 규격에 대한 인정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보시더라도 배터리가 국내에 이렇게 필요 쓰게 되면요. 반드시 KC 마크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럽으로 나가면 C 마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미국으로 가면 UL 마크를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일본, 중국 다 다르겠죠. 이런 어떤 국제 인정 규격을 받지 않은 이상은 수출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품질이 좋고 가격 저렴하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왜? 전부 다 소비자의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소비자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제 인정이라는 규격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제품을 판단하셔야 되는 그건 국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요즘은 국내에서도 KC 마크라는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간단하게 우리가 후레쉬라이트라면 현임에서 우리말로 후라시라고 합니다. 이런 후레쉬를 하나 만들어내도 이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전기 인증을 하나, UL 마크 하나 따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보통 한 5천에 7천만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중소기업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 이 말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겠네. 그러면 차라리 중소기업이 뭘 하는 건데 이런 마케팅이 왜 필요합니까?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사 자체적인 기반은 내가 준비를 하지만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부의 어떤 수출 지원 개척 사업에 이런 바우처 사업이나 자금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러면은 국제 인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가 지원하느냐?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1, 2천이든 3천이든 또 몇 프로든 20, 30%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화 기업으로 가서 생존율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받아보니까 자금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산 어떻게 하고 영업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결국 바깥에 수출 수입하는 쪽에는 신경 안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정보가 좀 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상품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제품이 모든 걸 다 못하니 상품성, 기술성, 시장성, 디자인성, 브랜드 이런 다 못한다면은 그나마 그중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제품의 차별성 이런 쪽에서 셀링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그 시장을 찾고 그 가격대를 맞추고 그걸 우리가 홍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마케팅 믹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홍보물 제작은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때그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에 닥쳐서 일을 하기보다 당면가지를 바로 해결하기보다 미리 좀 준비해 놓은 차원에서 회사가 수출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미리 서큘레터를 해서 안내장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 우리 물건을 한번 거래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거래 제의서를 말합니다. 일종의 비즈니스 프로포즈라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서큘레터라 말하는데 주로 제가 옆에 말씀드린 게 워드로 작성한다, PPT로 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한글이 안 되잖아요. 그네들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 엑셀의 그런 작업이라든지 또 워드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참 좋겠죠. 그리고 제품 소개를 PPT로 작성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시면 물론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영상이 동영상이 이렇게 차지하는 용량이 크다 보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서 또 이렇게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 후진국을 갈수록 저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되겠죠. 유튜브에다가. 그렇지만 우리가 제품 소개를 PPT 작성을 통해 이런 준비해 놓으시면요.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가 PT를 할 때, 다시 말해 제품 소개를 할 때, 바이어를 소개한다든지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도 정확하게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우리 회사 제품이라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품명을 영어로 적는 것들이 좀 다시 말해서 오역이 많죠. 잘못된 콩글리시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리고 또 이 수입국 언어로 카탈로그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영어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받는 데는 설명서, 카탈로그나 제품 설명서가 영어로,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은 3개국어를 반드시 현장에 받든지 제품에 기재를 해야 된다, 카탈로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막상 겹쳐서 준비하시기보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겠죠. 수출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다시 말해서 무역회사가, 수출할 기업이 홈페이지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글도 있겠지만 주로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만약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일본 시장은 일본어로죠. 스페인이 스페인 시장, 이렇게 남미 같으면 그 나라에 맞게 영어뿐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주로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맞는 언어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다국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런 비용도 우리 정보기관에서, 특히나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데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미리 촬영하셔가지고, 특히 해외 전시라든지 박람회 갈 때는 상당히 많이 유용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또 준비하시고, 또는 유튜브 같은 데 연결을 시켜서 회사를 홍보하는 방법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이렇게 수출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일 신경을 쓰고자 하는 건요, 이런 준비는 이제 미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제는 뒤에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가 다루는 게 제2장에서 수출 요건 확인이라는 걸 우리가 파트가 있습니다. 다룰 텐데, 제가 무역 실무할 때도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회사의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 확인입니다. 즉, 이걸 그냥 H코드다, 이제 HS 코드다 해서 하모나 시스템 코드라는 거, HS 넘버라 하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H 코드가 뭔지,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또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H 코드가 뭔지, 이걸 모르시고 수출한다고 해서 이건 정말 난감한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HS 코드에 따라서 이것이 수출입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건지, 성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동 성인품목인지, 만약에 우리 제품이 허가나 성인이 필요한 물건인데 그 허가 성인 없이 물건이 나간다, 계약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판매가 다시 말해 세관을 통해서 통관이 안 된다면요, 우리가 판매도 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어떤 손실을 옵니다. 그리고 내가 수입을 하리라 충분했는데 국내에서 그건 허가나 성인이 없으면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다,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약금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해외 수출입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수출입이 가능하냐, 이게 허가사항이냐 성인사항이냐는 우리 제품의 H 코드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것도 뒤에서 저희가 수출입 확인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가 대답할 거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대답하는 전략을 국가정보라는 통계자료라든지, 국가정보는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이제 상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고가의 이제 삼성 핸드폰을 이렇게 갤럭시를 21을 판다. 그럼 과연 그게 저 인도의 아주 구석진 그런 마음에 그게 팔리겠느냐? 안 팔리겠죠. 그래서 거기는 저가 핸드폰이 주로 팔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나라의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 정보라든지, 그리고 통계 자료는 뭐냐면요, 과연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계속해서 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그 시장이 자꾸 소멸하는 시장인지.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에 뛰어든다면 우리 제품도 하나의 셰어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소멸하는 시장에 내가 뛰어들어본들 이미 뒤차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 자료들도 뭐를 전부 확인할까요? H 코드를 확인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제품이 과연
strength, 어떤 강점이 있는지, weakness, 어떤 약점이 있는지,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있는지, threaten,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SWOT 분석도 하지 않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중에 STP 전략이라는데,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에서 세분화 전략이라든지, 타겟팅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 타겟팅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겟 설정이 잘못해버리면 우리 일단 이제 뭡니까? 판매 전략이 헌터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포피 믹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가격대라든지 제품에 관한 거라든지 어떤 지역의 그죠?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마지막 우리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전략을 미리 갖추시고 해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지 막연하게 바에 찾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요 시간 낭비와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자가 또 우리가 수입 입장에서 또 하게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요. 좀 전에처럼 뭐 수출입, 그죠? 우리가 품목이 허가 승인 품목이냐, 그죠? 또 승인 품목이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수출입 통관 절차가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요 제품마다의 또 수출입 통관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한다면 막연하게 수출이 아니라 현지에, 중국 현지에 어떤 그 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리인이 우리 제품을 대신해서 중국의 관계 당국에 우리 같으면 식약청이죠. 그게 검사 허가와 이렇게 통관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는 나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라이선스 유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요즘 많이 생기는 게 무역 장벽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우리 국산의 우리네 어떤 그 음식들이 뭐 K푸드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신문사 통계에서 나온 거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술이라 부르는 소주가 해외에서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싼 가격에 폭음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호감 K푸드 1위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외국인들 서양에서는 특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로 그 음식에 어울리는 술을 먹죠. 뭐 고기에는 뭐 우리 하죠. 어떤 게 아닐까? 빨간 레드 와인을 먹는다든지 생선류는 뭐 화이트 와인을 먹는다든지 또 우리가 뭔가 행사에 즐거울 때는 샴페인을 마는다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할 때는 뭐 이렇게 위스키를 마신다. 이런데 우리는 뭐 밥을 먹어도 소주고 고기는 뭐 소주, 회는 뭐 소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기에 대한 음식에 어울리는 그죠? 그런 고급 정류주가 아닌 아주 저렴한 싼 그죠? 그런 어떤 싸구려라든지 그리고 너무 값이 싸다 보니까 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이 마시는 폭음의 이미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 K푸드 1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왜 우리나라가 술은 떠나서 우리 음식이 뭐 비빔밥이든 뭐든 간에 뭐 요즘에서는 뭐 심지어는 그죠? 우리 김밥도 잘 나가고 있죠. 뭐 우리가 떡볶이도 많이 수출한답니다. 특히 이번에 호주에 떡볶이를 수출하면서 호감을 많이 얻었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K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가성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격 대비 품질, 가성비가 아니라 그 개성 그 자체입니다. 떡볶이라는 한국의 음식의 개성 그 자체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술이라는 것을 그 자체의 개성과 맛, 향을 우리가 앞세운 제품이 우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단지 싸다고 그죠? 그냥 우리가 한국 제품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팔린다라는 그런 착각을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회사 제품의 판매 전략을 구축하는데 감성적인 홍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에 함축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그 자체의 개성이나 맛,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특징, 차별성 그런 부분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이 앞서가야 우리 제품이 먹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가격만 대비 품질 대비 가성비 시대는 이미 그건 이제 10년, 20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왜? 어지간하게 다 이제 선종들이 어느 정도 중국도 예를 들어 보다시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물건만 찾지 않습니까? 근타는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지나가고 그 자체 개성과 맛이나 향이나 술이라면 또 제품이라면 그 자체의 어떤 겁니까? 어떤 그 특성, 차별성,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의 셀링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조로 우리가 요즘 언택트 시대라 해서 물론 콩가리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대면 시대라 할 때 이렇게 무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언택트 마케팅 트렌드 수출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목표 시장 타겟팅을 그죠? 목표 시장을 타겟팅 마켓을 설정해줘. 그죠? 우리 STP 전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의 어느 국가의 어느 지역을 타겟팅을 잡을 것인가. 이런 첫 번째가 목표 시장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될까요? 해외 시장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 시장이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이 확정이 되면요. 거기에 이제 지역에 맞는 우리 제품의 그 유통 과정에 따라서 맞는 그런 해외 바이어를 발굴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어를 발굴하니까 무조건 물건만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백화점 바이어고 어떤 사람은 뭐 마트 바이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뭡니까? 재래시장 바이어고 바이어가 다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발굴하는 과정이 우리가 아마 어떻게 수출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목표 시장을 우리가 시장 조사를 정할 때는 반드시 뭐 여러 가지가 시장 조사로 필요한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다든지 또 이렇게 전문기관 의뢰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기관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라든지 그리고 모협회 트레이드 랩이라고 하는 이런 그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무료로 자료를 좀 많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마케팅 업체에서 개설하는 마켓 리서치닷컴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되니까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뭐 목표 지역의 시장 환경이나 뭐 문화라든지 트렌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해외 시장 조사를 마쳤다면은 이제 그 자체가 정리와 분석이 되겠죠. 그건 단지 내가 조사만 하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정보화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 우리 뭐라 합니까? 정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고 분석을 해놓고 활용을 해야지. 그냥 내가 한번 봤다고, 들었다고 끝나면은 그것은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 분석이다 하는 걸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컴파스라든지 뭐 옐로우 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뒤에 저희가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코트라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것은 바이어 발굴이죠. 우리 회사에 가장 적정한, 우리 제품에 가장 적정한, 가장 그 지역에 적정한 바이어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알리바바나 뭐 이시십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너무 배움 비용이 비싸죠. 몇백에서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중소기업은 초기에는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무료로 하는 거죠. 트레이드 코리아라든지, 뭐, 바이 코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뒤에서 앞선 사이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핵심 맥락은 결국 바이어 발굴입니다. 이 바이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색 엔진을 대해서 활용하는 발굴 방법과 거래 알선 사이트를 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래 알선 사이트가 활용이 가장 편하다고 말씀드려요. 좀 전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트레이드 코리아라든지 뭐 바이 코리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쪽에 우리가 사이트 안에서 내가 삽니다, 팝니다라는 어떤 오파가 올라옵니다. 셀링 오파와 바잉 오파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래 알선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정적이고 부족할 때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하려다 주로 구글을 많이 쓰죠. 구글에서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쪽에는 구글에 쓰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바이어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적게 들고 뭐 이렇게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탐색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이런 정보의 어떤 과잉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런 시간과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용이하시면은 얼마든지 데이터는 넘치겠지만은요. 이런 것을 얼마나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그것을 걸러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숙달돼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좀 거래 알선 사이트 활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코리아, 뭡니까? 트레이드 코리아나 바이 코리아 등등 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뭡니까? 구글에서 트레이드 리더라고 그러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여기 보시니까 뭡니까? 이런 단어들을 FATI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엄선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는 뭡니까? 이런 국제 무역기구인 WTO 같은데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3번에 이렇게 좀 세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입력할 때 이제 분명이다. 만약에 화장품이다, 코스메틱이다라고 친다면요, 코스메틱이라든지 바이라든지 우리는 판매자 입장이죠. 우리는 수출 입장이니까 판매자의 바이 찾는 사람은 우리 바이를 찾지 셀러를 찾는 건 아니죠. 그럼 코스메틱이라고 영어로 치시고 그다음에 바이라는 단어를 친다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바이어가 현지에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그러면 디스트리뷰터라든지 도매상인 홀셀러라든지 또는 밴드라든지 이런 단어를 다 입력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업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하고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컨택트 투라든지 컨택트 아스나 이런 단어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 해당 기업들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바이어가 될 만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게 검색 엔진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좀 부족하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조금 초보 기업에서는 조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거래 알선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바이어 발굴에 관한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저희가 많이 우리가 거래선 발굴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어떤 그 정보기관들의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돼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제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